264 원간섭기 불교의 폐단과 변모갑니다. 두 번째 봐요. 불교의 세속화. 세속화의 밑줄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사원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상업에도 관여하여 부패가 심하였다. 사원에서 막대한 토지하고 상업, 장사한다는 건데요. 무슨 장사할까요? 절에서 도대체 뭘 만들어 파는 거죠? 기와 아시죠? 기와. 기와집 지을 때 기와. 네. 막 이렇다 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게요. 술 팝니다. 아니, 술집도 아니고 절에서 술을 빚어서 술을 팝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죠? 그러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겠네요. 그죠? 아니, A나 지금이나 물장사가 제일 돈을 잘 벌어요. 그죠? 동의하세요? 누구나 다 물장사가 되게 쉬워요. 그죠? 술이든 커피든 다 이게 다 물장사잖아. 다 물이잖아, 이게. 그 물장사가 예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한 집 건너 커피숍이야. 여러분 동네나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랑 똑같아요. 네. 돈 벌면 뭐 하지, 이제? 돈 장사해야지. 그렇잖아. 그거 뭐예요? 돈은 뭐 하는 거지, 이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있잖아. 대부업 해야 돼. 즉, 고리대업 해야 된다. 어때요, 지금? 절의 본연의 기능은 뭐 해야 돼요? 스님들의 수행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렇잖아. 원래 절이라는 건 스님들 수행 공간이잖아. 공부하고 수행하는 공간이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상업활동하잖아. 기와 만들고 술 만들고 고리대업에서 돈 벌고. 아니, 지금처럼 은행에다 돈을 넣는 시절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절에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고 여기다가 돈을 보관한다고. 지금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의 소매치기 거의 없죠. 예전엔 지갑 쓱 해가지고 되게 많이 훔쳐가는 소매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선생님 여러 번 시기에 대학생 때 부모님 준 용돈 패스포드 넣고 서점에서 책 사기 전공서에서 사려 갔다가 버스에서 틀린 적도 있어. 책을 다 모아놓고 계산을 하거든요. 패스포드가 틀린 적도 있어. 되게 황당했어요. 책값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패스포드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 네, 버스에서 싹 해가 버린 거였어. 뒷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싹 누군가 빼간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소매치기 거의 없죠. 왜? 지갑에 카드나 있지 뭐. 현금 있어봐야 몇천 원, 1, 2만 원 정도 있겠죠. 많이 있어봐요. 근데 카드 가져봐야 쓰지 못하잖아요. 지네들이. 쓰는 순간 벌써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무승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무예를 하는 승려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무승만 가지고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이런 애들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불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나요? 돈을 많이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자기끼리 승려들끼리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무엇에 계속 예배되는 거죠 지금? 깨끗하고 수행 공간이 약간 더티해졌죠. 그죠? 이건 아니다고 본다는 거죠. 그만큼 뭐야? 원간섭기 시기에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만능 사상이 퍼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형태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들이. 결사운동의 쇠퇴. 원간섭기에 천태종의 백년사는 왕실의 연찰인 묘련사로 변질되었고 최시정권과 밀착하여 수선사는 원의 탄압을 받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찰의 밑줄 그었습니다. 원찰. 원찰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아까 계속 얘기합니다. 절에, 그죠? 가장 기본 목적보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 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원찰적 성격이래요. 원찰적 성격이래요. 왕실의 원찰이래, 왕실의. 봐봐. 왕실의 왕과, 그 다음에 왕비, 기타 왕족이 죽으면 이 입회를 갖다가
절에다 모신답니다. 매일 기도하고 음식 올리고 이런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지내죠?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그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절에서 이와 같은 짓을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찰들을 뭐라고 그런다? 원찰적 성격이다 불러. 절의 본연의 모습이었던 수행 공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원찰적 성격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변모, 교녀파 하음종과 법상종, 그리고 이련이 대표하는 선종의 가이산파가 부흥됐다. 이련 스님이 조금 되겠다. 이련 스님이 선종 승려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지산파입니다. 장보림사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최초의 사찰이 장보림사죠. 장보림사가 부흥되기 시작했다. 우리 이련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뭐죠? 삼국? 유사죠. 삼국에 있었던 이련이 대표적인 선종 승려이기도 하고 가지산파이기도 합니다. 보우가죠. 보우. 공민왕의 왕사. 왕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으나 교단과 정치적 상황이 얽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재종. 원나라에 들여온 전파되었고 조선 선종의 주류로 발전한 토대가 됐다. 임재종 볼까요? 임재종 밑에 적을게 마지막 선종을 적어놓으면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지막 수입품, 선종의 마지막 선종이 되었다. 임재종이다. 지공, 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공, 핵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천태종과 조계종은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대장경 가는 겁니다. 대장경이란 경율론을 얘기합니다. 경, 부처가 설법한 것으로 근본 교리이다. 불경책 얘기하는 거죠. 율, 교단에서 지켜야 할 윤리 조항과 생활 규범이다. 승려라면 모름지기 지켜야 할 게 있더라. 보통 자주 얘기하죠. 여성들이 이제 머리를 감고 승려가 되면 보통 비구니라고 그러죠. 비구니가 보통 지켜야 할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한 200가지에서 한 250가지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승려들은 보통 150가지에서 한 200가지가 하지 말라고 한대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냥 눈만 뜨고 숨만 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율이에요. 논. 유명한 승려들의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대장경이란 이거 합쳐놓은 거다. 경, 율, 논을 합친 게 대장경이라 한다. 대장경이라 한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걸 처음 만든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초조대장경이라고 불러. 이거 뭐야? 현종 때 만들어서 선종 때까지 갔죠. 불타가 없어졌죠. 그 다음 만든 게 뭐죠? 제조죠. 제조 대장경이죠. 이건 최우지 권식이 한 50여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죠. 일명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죠? 8만 대장경 이렇게 하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합천? 해인사에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건 몽골 전쟁 때 불타 사라졌고, 몽골 2차 침략 때 사라졌고, 이것만 현존하고 있는 게 제조대장경이다. 두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뭘까 이게? 이게 왜 이런 거 만들죠? 이걸 갖다 뭐래요? 호국 불교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국 불교적 성격이다. 우리나라를 호국 불교 설명, 우리나라를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면 부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상을 그걸 호국 불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나 우리가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 지금 가보면 절간으로 절로 도배한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 집에 가면 저녁 시간 되면 이게 우리 집을 에워싸고 있죠. 사방팔방에 이 탑들이 엄청나게 탑들이 에워싸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는 사상.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호국 불교니까 여기 뭐라고 써요? 호국 크리스트교? 그러면 되겠죠? 호국 크리스트교, 호국 예수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면 그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사상. 우리를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면 그 부처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사상. 이걸 호국 불교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얘기해 생각이에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아까 밑에 보시면 교장 속장경 있죠? 이것은 아까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장이지 대장경은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불교 흐름은 쭉 다 됐고요. 밑에 원 간섭기만 하나 체크하면 돼요. 고려 초, 중기, 무신, 제공이 다 했어요. 원 간섭기만 추가해보자. 라마 불교가 전래됐대요. 우리나라에 고려 말기에.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인도의 밀교가 티베트 민속과 풍토에 동화되어 발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극락왕생하는 간음신앙이 널리 퍼졌다. 이걸 라마 불교라고 합니다. 그 인도의 밀교 밑줄 봐야 돼. 인도의 밀교. 그 인도의 밀교가 우리나라 신라에 들어옵니다. 그 밀교가 합쳐진 티베트 불교하고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밀교적 성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밀교적 성격 어디 들어왔다고요? 신라에. 밀교가 뭐예요? 밀교가 뭐예요? 아니, 우리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종교는 두 가지가 있죠. 기독교하고 불교가 있죠. 근데 기독교 훨씬 더 지금 더 커졌죠. 숫자가 더 많죠. 신도가 더 많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외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그잖아. 거기는 이제 토속적인 신앙밖에 없잖아. 아직 종교다운 종교가 없는 아프리카 쪽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돼서 널리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치? 동의해 주세요. 동의 안 하더라도 동의한 걸로 하고 수업을 해야 돼요. 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선교사가 또는 목사님이 먼저 파견돼. 그런데 가장 그 지역에 아무도 기독교를 모르는 지역에 선교사가 목사가 갖고 목사님 오셨다 막 집회한 막 100명, 200명, 1000명 막 모이는 게 아니라고. 밑바닥부터 민심을 하나씩 얻어야 되는데 민심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냐는 얘기야. 그네들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줘야 돼. 그게 가장 뭘까? 아프리카인들의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지금? 생활하는데 일상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의료 혜택이야. 병이 났는데 치료를 못해. 의사가 부족하고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딱 여기에 목사님 옆에 의사 한 분 딱 같이 따라가 봐봐. 다 고쳐줘. 아프면 다 교회로 와야 돼. 왜? 교회에다가 병원 차려놨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접할 수 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 거부감보다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가셨어요? 그럼 밀교는 뭐야?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 신라인들 그러니까 좀 선진국이 후진국이 갈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뭐냐고? 그 지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게 어떻게? 의료라고, 의료. 그럼 어떻게? 인도에 의료진들이 일부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해 가졌어? 그 뭐야? 밀교적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 갖다가. 됐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도 들어오잖아요. 선교사들이 뭘 합니까? 영어도 가르쳐주고 서양 학문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의사도 같이 들어오죠. 알렌 선교사 같은 애들은 의사 겸 사업가 겸 여러 가지 품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 밑바닥 간지러운 볼 하나씩 긁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독교가 널리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전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들 여기서도 나타나요. 밀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온 간섭기에 라마 불교들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 결사운동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도교와 풍수지리가 보겠습니다.
도교의 특징, 민간신앙, 신선사상, 도가 음양오행 이론을 융합, 현세 기복주 성격을 민간에 널리 퍼졌다. 자, 보죠. 기초된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내세관이에요.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이란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아. 언제는 죽는단 말이야.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고 싶다는 얘기야?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세관이라 불러요. 오케이. 근데 도교에서는 현세관이에요. 그리고 같은 말로 현세 기복적이라는, 현세 기복사상. 내가 죽지 않고 현재 내게 지금 복을 기원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공무원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희망은 공무원 되는 거잖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살아서 내가 공무원 돼야지. 죽고 난 다음에 공무원 되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치? 그럼 여러분 불교를 믿어야 돼? 도교를 믿어야 돼? 그래, 현세 기복이니까. 그렇잖아. 나도 도교를 믿으려고 생각해. 여러분 합격시켜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라?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모든 게 기본적으로 뭐다? 내세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천당 가는 거라고. 죽어서 내가 잘 살겠다는 거야. 근데 죽어서 잘 살지 않는 사람 누구도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가 급하다고 나는.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게 있다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싶다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밖에 나가 누구한테 뭐 하시는 분이, 저 공무원입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요. 돈은 뒷거리만 벌지만. 그렇잖아. 아니, 막 사업하는 사람에 비하면 뒷거리만큼 벌잖아. 하루 용돈벌이밖에 안 되잖아. 그런 애들이 비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내가 떳떳하잖아. 왜? 내 힘으로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서 얼마나 좋아. 좋잖아요. 네, 떳떳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 얼마나 좋습니다. 도교 이겁니다. 현세 기복적입니다. 됐죠? 도교 관계없어요? 당신은? 왜 관심 있어? 뭐 관련돼 있어? 응? 현세 기복. 현세 기복 뭘 바라고 있어? 합격. 또 있어요. 띠가 도교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 있지. 12지간지. 이게 다 띠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년에 띠가 있지. 그게 도교예요. 12지간지도 도교예요. 그럼 물어볼 때, 저 도교입니다, 기본적으로. 종교가 없으신 분들 물어볼 때 누군가, 저 도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교란 거 있어요? 그 보통 생각해보면 도사야. 계룡산에서 20년, 설악산에서 20년. 도사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누더기 옷 입고 머리 이렇게 장발 이렇게 늘어뜨리는 사람들 보통 도사라고 얘기하는데, 도를 닦는 사람의 뜻인데, 그것도 도교를 맞습니다. 도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단결된 연합체가 없어. 다 자기 종교야, 하나. 각자 개개인이 다 자기 종교야, 도교야. 그러니까 도교는 쉽게 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기 어려운 종교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성행 가겠습니다. 왕실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도하는 도교 행사. 예종 때 보건궁을 중심으로 초제를 병행했던다. 시험에 잘 나간 거 봅시다. 예종 갑니다. 예종, 보건궁, 초제.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요게 기출이기도 하고요. 기출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합니다. 저도 모의고사 출제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있죠? 그죠? 오늘은 안 나오겠습니다. 네, 초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초자가 술 따를 초자입니다. 술 따르고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술을 따르고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제사 지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본인 집이든 큰아버지 집이든 제사 지내신 분. 네, 크리스찬들은 제사 안 지내겠지만.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술 올리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초제예요. 술을 따라서. 자, 그럼 그 맹물을 따라본 적 있어요? 맹물 따라고 시작한 적 없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제사 끝나고 난 거? 음보가지. 썼던 그 술을 우리가 먹잖아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먹잖아요. 어르신분들 하나씩 먹고, 야, 니들도 한 잔씩 음복해서 먹잖아요. 실감나지 않아? 제사 지지면 실감날 거 아니에요. 왜 술을 따를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술 먹으세요? 드세요? 술? 최소한도 한두 잔은 먹을 수 있겠지? 제사에 왜 술 따르지? 그냥 음료수 따라서 그냥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조상님 드시라고? 그럼 니는 왜 먹어? 어? 얘 이 사람아. 버리기 아까워서 먹어? 술 취해서 해롱해롱 하려고? 제삿날? 집에 제사 지내? 술 먹지. 제사 받기 싫으니까. 왜 술을 먹지? 응? 아, 이렇다니까. 음주운전 할까 봐 나온 얘기하지. 왜 음복 안 하시죠? 음복하죠? 아버지 음복하시죠? 음복 왜 하는 것 같아요? 자, 설명할게요.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아주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보세요. 술을 따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상님에게 술을 따르는 거예요. 조상님 드시라고 하는 거죠. 조상님에게 왜 드시라고 그럴까요? 이게 조상님은 육신은 없어졌어요. 대신에 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혼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얼굴 비치기 어려워. 그래서 맨정신으로 안 돼. 그래서 술 한잔 먹고 해롱해롱한 상태로 오란 얘기야. 우리를 보란 얘기야.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육신은 죽었으니까 혼만 온다는 얘기야. 그 혼에게 맨정신 안 되게 술 한잔 드셔보세요. 오세요. 그럼 음복하는 이유는 뭘까? 나도 해롱을 행해야 조상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음복을 하는 거야. 아니, 술 먹는 사람끼리 이렇게 소통이 되지. 술 만땅 취하냐고, 우리 술 한 잔도 안 먹느냐고 소통이 돼, 안 돼? 답답해 죽잖아. 저 미친놈하고 막 욕하잖아. 빨리 집에 가지, 잠이나 자지 하지. 미치잖아, 우리가. 소통이 안 되잖아. 왜? 나는 맨정신, 얘는 해롱해롱 하니까. 술을 따르고 우리가 음복하는 이유는 같이 맨정신으로 부딪히면 서로 흉악한 걸 보니까 해롱해롱 상태에서 봐야, 아, 조상님 오셨네? 아, 우리 후손들 잘 살고 있네? 그게 음복의 의미예요. 근데 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운전대 잡은 게 이제 문제가 되지. 뉴스 자주 나오지. 네. 그래서 음복에서 마셨다고 경찰이 봐주진 않잖아요. 자, 다시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봐. 예종 때 복원궁에서 도교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초제를 했대. 술을 따르고 제사를 지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건 안 나오고. TV에 나오는 거 이거 나온다고. 예종과 복원궁이. 복원궁이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본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숙종이란 말이야. 숙종 때인지 예종인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책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외우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예스만 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만 하세요. 암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년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시죠? 예를 안 한 사람 합격하기 싫다는 사람으로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년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시죠? 내년에 복 받고 싶으시죠? 보건군 A종입니다. 외워졌죠? 외워졌잖아. 시험장 갔는데 보건국이 어디지 생각나면 선생님 했던 얘기 기억나야 돼. 합격하고 싶지. 예. 복 받으세요 내년에. 예. 이거 A종이네. 그럼 숙종이 아니고. 이런 말장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산천숭배 8간의 등이 전부 다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교의 한계, 불교적 요소와 조참사상 수행과 일관된 체제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교단이 성립되지 못하여 밑줄거서. 교단이 성립 못하여 밑줄거. 왜 못할까요? 1인 종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못하여 밑줄 긋고 1인 종교를 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다 자기가 도교 창시자야. 다 잘난 놈들이 뭉치기 어렵지. 교단이 만들어지기 어렵지. 제일 밑에 고려 국가의 행사봅니다. 성종 때 원구단 또는 항구단,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직단, 지신에게 오곡신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풍년 들어달라고 사직단을 만들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숙종 때 기자사당, 사당을 세우고 평양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종 때 보건궁, 도교 사원을 짓고 초제를 지냈습니다. 거기에 원구단은 다시 올라갑니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건국하고 원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종 임금이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원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때 처음 글자 살짝 낸 거야. 처음 원구단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그러니까 엉구단이 처음 만들어진 유물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호익코스는요. 근데 성종 때 엉구단이 있었는지 유물을 물어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즉 황제 즉위식, 중국의 황제 즉위식은 원구단에서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즉위식하고, 왕이나 제후들은 사각형, 정사각형에서 또는 직사각형에서 만들어서 즉위식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셨어요? 자, 왕과 제후들은 이렇게 사각형에서 왕이 즉위식을 오른다고. 대신 어떻게 해요? 중국의 황제들은 이렇게 원형에서 된 건물에 즉위식을 오른다고. 고종황제가 처음으로 항구단,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짓고 거기서 황제 즉위식을 했다고. 그럼 원구단이라는 건 우리나라 고종 황제 처음이냐 유물을 물어봤다는 얘기야. 처음은 아니고 기능은 약간 다르지만 성종 때 원구단이라는 재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268 풍수지리. 특징, 신라말 도선에 의해 처음 들어왔다. 처음 들어온 것만 밑줄 보면 돼. 신라말 도선에 의해서 처음 들어왔다. 미래의 기륭화복을 이해하는 도참사상과 결합되어 있다. 도참사상 밑줄 긋죠. 도참사상 밑에 살짝 적어. 미래예언이라고. 미래예언 사상이야. 미래예언 사상. 그럼 도참사상은 어느 시기에 등장할까요? 나라가 발전될 때, 나라가 어수선할 때, 어수선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 요즘 잘 안 보이지 않는데 코로나가 좀 이걸 못 오게 만든, 가끔 우리 시내를 이렇게 걷다 보면 2인 1조로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 저기요, 혹시 후천 개벽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2인 1조로. 여러분 뭐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휙 가잖아요. 여러분한테 훅 가잖아요. 왜?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잡혀서 이상한 데 끌려갈까봐. 그게 뭐예요? 1조? 도참사상이에요. 미래예언 사상이에요. 기륭화복을 믿습니까? 뭐 이런 도참사상. 후천 개벽을 믿으십니까? 2050년에 지구가 망한다는데 뭐 하실 겁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미래의 불안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양, 그 다음에 서경 길지설의 묘청 하나 들어보면 돼요. 묘청의 서경 초운동도 전부 다 풍수지정을 받았다. 한양 명당설, 문종 때 남경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다. 문종 때, 남경 오늘날의 서울입니다. 원래 그 고려라는 나라는 삼경제도죠. 이렇게 개경, 서경, 동경. 개경은 개성을 얘기하고 서경은 평양을 얘기하죠. 여기는 경주를 얘기하거든. 경주보다는 가까운 서울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서울을 남경이라고 불렀다. 이것도 풍수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삼경제도. 그래서 경주의 동경을 제외하고 개성과 가까운 서울을 남경으로 지정했다. 풍수지의 영향이다. 됐죠? 중세 문화 269. 크게 보면 이제 문화사 부분이죠. 지금 불교도 문화사의 일부분이고요. 그죠? 문화사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정치에서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화사가 어렵다고, 난이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생활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내 머릿속에는 역사나 암기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는 에어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문화 그대로. 네. 문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100년 뒤, 200년 뒤는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문화가 돼요. 그냥 봐보세요. 100년 전, 200년 후가 되면, 100년 후가 되면은 학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200년 후에 역사가들이 이렇게, 자, 2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학원이라는 게 있었대. 입시학원도 있었고 고시학원도 있었대. 그게 역사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사야. 일종의 교육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100년, 200년 봐요. 중세사회니까 고려시대잖아. 훨씬 더 1200, 300년 전에 1500년 전에 고려라는 나라에 문화가 뭐가 있었나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화 전례 갑니다. 만권당. 충수광 1년에 충선왕이 북경에 세운 학문연구소로 이재현 등의 원예학자 조명부와 결의하였다. 만권,
책을 10,000권 정도 소장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10,000권당이야. 일종의 도서관 기능을 봐야 되겠죠. 충수광 1년도 맞고 충선왕도 맞아요. 왜냐하면 충선왕이 왕위를 빼앗겼어요. 원나라에 의해서. 충선왕 너희 새끼 들어와. 원에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이유는 여자 문제 때문에요. 보통 그 충자 들어가는 아저씨들은 대부분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데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해서 약간 아주 사이가 좋으신 분 유일하게 공민왕이에요. 공민왕은 아주 사이가 좋아요. 아주 공민왕은 지금 마누라 죽자마자 막 울고불고 난리고 생쇼를 해요. 자기 마누라 죽었다. 근데 보통의 충자 돌림의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고려 여성이 더 이쁜 거야. 고려 여성하고 썸을 타거나 연애하거나 또는 후첩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원나라 공주가 난리 또 피워. 왜? 자기 놔두고 후비들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충선왕이 결과적으로 원나라에 불려가는 거야. 그래서 잘린 거야, 쉽게 속된 말로. 그래서 그 아들 충수왕이 왕위를 찾았을 때 충선왕이 봐봐. 충선왕이 북경에 끌려갔다고.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너 이 새끼 들어와 이게 되는 거야. 너무 이 새끼 말이야. 어디 바람 피고 말이야. 들어와 이 새끼. 충선왕이 가가지고 만든 게 망권당이었다. 그 망권당은 우리 수도인 개성에 만들었어요? 북경에 만들었어요? 오늘날의 베이징에서 만들었다고. 오케이? 북경에 망권당을 만들고 오래 학자 등과 교류하게 됐다. 이때 이재현이 가장 유명한 석학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조명부라 원나라 학자 조명부와 교류하게 됐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조명부체가 유행하게 되었다. 이해가 갔나요? 네. 글씨 쓰는 체입니다. 네, 같은 말로 송설체라고도 합니다. 송설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말로 쓰이는데요. 조명부가 공부하는 공부방이 송설체이기 때문에 지 공부방에서 글씨를 쓰게 되면 이걸 송설체라고 불러. 여기 가셨나요? 또는 조명부가 썼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써서 조명부체라고 돼. 같은 말이라고. 이 두 개는 같은 말로 쓰인다고. 같은 말로. 이게 유행했다, 우리나라에. 목면 가죠, 목화죠. 문익점이 우리나라의 목화를 전래왔다. 뭐 옛날에 우리 보면 붓뚜껑에다 뭘 숨겨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건 팩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목면, 문익점이 우리나라에 목화를 가져서 의상혁명을 가져왔다. 네, 의상의 혁명도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겨울에 네, 따뜻한 옷을, 즉 방한복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따뜻한 옷, 그 다음에 우리가 저녁에 잘 때 이불 덮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아파트 생활 많이 하다 보니 보일러 때문에 굳이 막 두꺼운 이불, 솜 이불 필요 없죠. 아주 얇은 이불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되잖아요. 자, 목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고려 말에. 그리고 조선 초가 되면 일반화가 됩니다. 누구나 목화로 만든 옷을 만들 수 있고 이불을 만들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라비아 문화 갑니다. 우리나라에 수시력이 들어왔다.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해야 되거든. 달력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달력이 없나요? 없어요. 자, 봐보세요. 달력은요, 황제 국가만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황제 국가가 아니라 제후국이잖아요. 황제국에서 소속된 제후국가잖아요. 제후국은 달력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달력을 중국에서 수입해 왔다는 뜻이에요. 왜 만들면 안 됩니까? 아이고, 그 논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모르게 만들면 걸리면 죽어. 거의 엄청난 압박의 프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에 어떤 정치적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처음으로 수시력이 들어왔대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하죠.
우리나라 역사의 달력을 다 적어봤어요, 제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선생님처럼. 제일 먼저 달력이 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 을력. 을력은 어디에 나온 나라죠? 부열한 나라에서 쓴 달력이에요. 처음으로 1년을 몇 개월로 잡았다? 1년을 12개월로.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들 1년을 10개월로 잡은 이 사람들만 처음으로 1년을 12달로 잡았다. 이때 하늘에 제사 지는 행사가 있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뭐야? 땡스 기빙스 다 10월 달에 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유일하게 12월 달 연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하더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술 먹고 3박 4일 동안 술 먹고 까불고 놀더라. 선명력 신라입니다. 당나라 달력이 신라에 들어왔대요. 당나라의 달력이 신라에 들어왔대요. 원나라의 달력, 몽골의 달력이 들어왔대요. 이거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 우리가 봐봐. 우리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의 원수잖아. 그지? 우리 침략했으니까. 그럼 뭐야? 고려시대 몽골애들은 우리나라의 원수지? 원수지. 그러잖아. 우리에게 베푼 게 아니잖아. 우리에게 약탈해 갔잖아. 우리를 못 살게 엄청나게 죽였잖아, 사람들을. 예. 고려 원 간섭기에 우리나라에 원나라 달력 수실에 들어왔다. 이 원수 같은 애들. 이거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원수 같은 애들 애워줄 수 있죠. 대통령 원 간섭기고 고려 후기에 명나라의 달력에 들어왔어. 이렇게. 조선세종 때 이해 같은 사람들이 칠정사 4편을 요즘 말로 좀 핸드메이드를 했어. 칠정사 4편. 즉 중국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만든 게 칠정사 4편이에요. 자, 칠정 4편 설명합니다. 지금 올해까지도 지금 시험이 안 나죠. 7년째 지금 현재 이게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앞에 6년 동안 연속 매년 기출됐던 문제가 7년째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는 국가직이 됐던 지방직에 칠정사 4편이 나올 수도 있다. 칠정산 봅니다. 칠정산 봐보겠습니다. 우리 지구부터 가까운 순서로 이렇게 행성 외우죠. 수금, 지하, 목토, 천해명 외우죠. 아니, 생각해봐. 다시 우리 중학교 과학시간 가보자고. 수금, 지하, 목토, 천해명. 행성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칠정산.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 지금. 오늘 화요일이잖아,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됐어요? 수금, 지하, 목토, 천해명. 이걸 응용해서 만든 게 월, 화.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해. 오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성들 만들었다 봐.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일, 해. 요걸 가지고 내의 편. 내는 뭐죠? 두 가지야. 그 중에 썼던 수시력과 대통력. 얘는 아라비아의 해력을 두 개를 합쳤어. 이거 칠정사 내의 편이라 불러. 자, 중요한 거 보죠? 이거야.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 거 가져다 썼잖아. 근데 처음 우리가 이걸 핸드메이드 했다고. 직접 만들었다고. 원래 걸리면 큰일 나는데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야. 이 세종임금의 아주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시크릿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다. 아주 비밀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게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다 남의 것 갖다가 빌려서 썼던 것들을 처음으로 우리 직접 만들었잖아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A원 내년에 한 단독 문제는 아니더라도 과학 파트에 지문 정도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연역 효정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죠. 그죠? 병자호를 통해서 인질로 끌려가서 여기서 효정이 가져온 게
청나라 달력 시연력 가져왔습니다. 시연력 특징. 우리 농사짓는 꼭 필요한 게 24절기가 기록되어 있다. 뭐 입춘, 입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칩 이런 거, 그지? 24절기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중 하나였다. 1895년 을미계열 계획으로 태양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카렌다가 태양력입니다. 됐습니까? 전체를 쭉 우리 달력을 아우를 수 있는 거 쭉 보고 전체 순서도 물어보시고 안에 중간중간 내용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7정산. 됐죠? 그 다음에 아랍의 숫자.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아랍의 숫자가 이때 들어왔다. 고려시대에. 1, 2, 3, 4, 5, 6, 7. 서광사 응징전. 답포양식. 별표죠. 우리 건축에 대한 얘기. 서광사 응징전. 뒤에 가서 별도 따로 하겠습니다. 농상집요. 충정왕 때 이하미 하북농법을 처음 소개했다. 별표. 충정왕 때 이하미 하북농법. 직파 중심의 밭농사. 중국을 하북지역과 하남지역으로 나누는데 하북지역은 위쪽이니까 밭농사. 하남농법은 벼농사를 얘기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북농법은 밭농사를 얘기하고 하남농법은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봐보자. 대한민국 봐봐. 한강을 기준으로 볼까요? 한강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보죠. 원래 북한 쪽은 북쪽이지. 한강 이남 어떻게? 하삼도죠. 경기 남쪽하고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이 옛날부터 뭐야? 농업지역이야. 그럼 주로 남쪽 뭐야? 벼농사. 그 다음에 경기 북쪽과 그 다음에 강원도 쪽 올라가면 주로 밭농사가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남농법이 발달되면서 우리나라로는 하삼도 지역이고 하북농법이 발달된 지역은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 북부 지역 이쪽으로 뭐야? 하북농법이 주로 많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똑같아요. 중국 거리와 같아. 하약, 원나라 장인 이원으로부터 채무선이 도입, 하통도감이 설치되어 진포싸움에 큰 성과를 이뤘다. 진포싸움이 주고야 돼. 진포는 오늘날에 충청남도 서천하고 전라북도 군산 사이에 있어요. 진포라고 불러요. 거기 애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하약을 이용해서 처음 격퇴시켰다. 종교 라마불교 처음 전래됐다. 라마불교 줄였습니다. 라마불교 처음 전래됐다. 라마불교는 어디 거죠? 티벳이에요. 티벳의 라마불교 오늘에 들어오게 됐다. 같은 불교이긴 한데 약간 좀 달라요. 그거가 좀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처음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우리 고려 후기에 라마불교 들어왔대 정도까지만. 임재종이 들어왔대요. 공민왕 때 왕사인 보우에서 섬.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마지막 선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마지막 선종이 임재종이었다. 그 다음에 문화 부분에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의 라마불교의 영향으로 화려한 특징을 가지며 조선 초 원각사 10층 탑의 원형을 그대로 본받았었다. 별표 5개 너무 많이 나오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 지자 들어가지, 지자. 여기 지자거든? 지자 들어가는 건 터 지자인데 그 절터에 있었다는 뜻이야. 그 건물은 지금 사라졌다는 뜻이야. 경천사지니까 경천사가 있던 자리에 이 터에 절은 사라졌고 이것만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특징을 가지며 조선 초 원각사 10층 석탑의 원형이 되었다. 이 경천사가 너무 잘 나오죠? 경천사 10층 탑, 원각사 10층 탑. 싱크율이 거의 100%는 아니고 99% 가까워요. 거의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할게 선후관계. 경천사가 먼저고 원각사가 먼저 선후관계 잡으라고. 선후관계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봐봐. 우리 인천 경원 일시 이렇게 외워줘야 돼. 경원 일시 이런 식으로. 경천사가 먼저고 원각사가 뒤. 경천사지 원간섭 시계 만들었 되게 화려하게 만들었더라. 티별구를 만들었더라. 이건 조선 초
조선초. 이 원각사는 사라졌고 절터만 남아있고 10층 탑이 남아있더라. 오늘날이 어디죠?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입니다. 탑골공원에 절은 사라지고 이것만 덜렁 하나 남아있어요. 이거 하나만. 그래서 요즘에 가면 여기 강화 유리에 씌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풍파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비둘기들이 놀이터 장소예요. 할아버지들이 와서 장기 두고 바둑 두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비둘기들이 1, 2, 3, 4로 쭉 10층 탑이잖아. 1부터 10층에 다 비둘기들이 앉아서 놀러만 가면 되는데 이 똥을 싸요. 똥을 싸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산화돼요. 그 똥이 되게 독해가지고 그 탑들을 산화시켜서 탑들에 되게 손실이 많이 와요. 안 되겠다. 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에 강화유를 다 씌웠어요. 지금은. 지금 가보시면 만져볼 수는 없고 그냥 유리로 다 보호하기 위해서 씌워져 있어요. 네. 됐죠? 경천사진은 어떻게 해요? 얘들이 너무 멋있어서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인 게 일본으로 밀반입을 해요. 그래서 세계 언론에 뒤지게 맞았어요. 야,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야, 이게? 이 정도가 남의 문화를 약탈하는 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요. 다시 서울에다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왜? 경천사 입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훗날 경복궁에 있던 것도 다시 우리 용산에 국립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옮겨놨어요. 경천사지. 로비 1층에 가면 경천사지 10층 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 여러분들. 서울 올 때 홍대 가서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놀지 말라고. 할 만큼 다 있잖아. 먹을 거 다 먹어봤고. 인천에서 먹는 거나 홍대에서 먹는 술이나 음식 다 같아. 그렇잖아. 내가 다 먹어봐서 같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말고 용산에 박물관 가라고. 볼 게 되게 많아.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얼마나 강조했는데 작년에 공부했던 우리 여학생 한 분이 그 용산에 갔다 온 기념으로 선생님한테 안경 닦여 있지? 이거 하나 사다 기념으로 주던데 선생님 뭐 왜? 그랬더니 어제 제가 용산 갔다 왔는데 뭐 대통령실 보러 간 거예요? 아니요. 박물관이요. 선물 사왔어요. 포장해 딱 가져. 오, 뭔데? 안경 닦는 거 있잖아요. 천. 이거 하나 선물 주던데요. 되게 고마웠죠. 거기 가면 기념품 코너도 있어요. 네, 기념품 코너 거기서 하나 사온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거기서 밥은 먹지 마세요. 비싸요. 맛없고 비싸요. 밖에 나서 먹으냐? 아니, 밖에도 음식점이 거의 없어요. 대로변이에요. 차 싱싱 다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고 홍대 가서 밥 먹어도 돼. 순서를 역으로 가도 돼. 오케이? 자, 됐죠? 천산대립도 공민왕이 그림입니다. 북종의 예향으로 필체가 뚜렷하답니다. 네. 내가 설명할게요. 뭔지 모르고 외우면 안 된다고? 북종화에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남종화가 있어야 돼. 북종화와 남종화 두 가지로 구분돼. 대표적인 게 천산대립도가 북종화돼요. 즉 사냥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공민왕이. 지금 남아있어요. 보죠. 천산대립도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보셔야 되고 북종화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전문 하원이 그린 그림을 북종화라고 불러요. 전문 하원이. 남종화는 사대부들이 그린 그림, 쉽게 얘기하면, 구분하면. 자, 그러면 북종화가 잘 그렸을 것 같아요? 남종화가 더 잘 그렸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여기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나오는 애들 그린 거고 선생님이 여기 그렸다 생각해봐. 그럼 남종화지, 선생님 그림은. 그죠? 미술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공부한 사람이니까 여기는 남종화는 조금 북종화의 수준이 낮을 수 있겠죠. 북종화는 우리나라에 이때 들어왔다. 원간섭기에 들어왔다. 그때 남종화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들어와요.
조선 후기에 들어옵니다. 구분하시면 돼요. 이건 언제라고? 원간섭기에 유입됐고 그 다음에 남중화는 조선 후기에 들어오더라 정도. 성리학. 충렬왕 때 안양이 원에서 전래했다. 안양 잡아야 되겠죠. 일상생활 실천적 윤리를 되게 중시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래와 수학이다. 자, 성리학 보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원간섭이 쉬운 성리학 처음으로 충렬왕 때 처음 들어왔다고. 쉬운 성리학 거기 나와 쉬운 성리학 주자가래와 소학이 책이에요. 책. 소학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이에요. 선생님 한번 읽었죠. 소학 부분을 하기 싫으면 부려워하여. 뜻은 학문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에요. 주자가래. 주자가래 볼까요? 주의가 말한 가정에서 지켜야 할 A 범절이에요. 뭘까요? 가정에서 지켜야 할 가래가 뭘까요? 다 하잖아. 지금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 뭐?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 뭐 되기 위해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시험 준비하고 있잖아. 뭐 언젠가는 혼례를 치르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되고 자리를 잡은다면? 그렇잖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혼례를 치려면 최소한도 자기 직업이 떳떳하면 좋겠지. 저 공무원입니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상을 당하겠죠. 그죠? 또 뭘 할까요? 제사를 지내겠죠. 별거 아니야. 주자가래는 간혼상제를 얘기해. 소학, 어린아이들이 읽을 책들이야. 이게 쉬운 성리학이야. 쉬운 성리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받아들이기 되게 쉽다는 거야. 거부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고려 후기에서 조선 시대를 갖다가 성리학이 우리를 딱 옥죄는 거예요.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어려운 거 들어왔다, 쉬운 거 들어왔다? 쉬운 성리학. 쉬운 성리학이 뭔가요? 물어본다면 주자가래 소학입니다. 주자가래 뭐냐 물어본다면 간혼 상제 같은 걸 얘기한다. 우리 일상생활을 밀접한 거잖아. 우리 제사 지내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야. 또 과거시험 준비하는 것들 얘기. 거기에 뭐가 있다? 순서, 절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 아버지 죽었다 갖다 묻자. 그게 아니란 얘기야. 되게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고 혼례, 야 우리 같이 살자? 아니잖아요. 사는 것은 종국적으로 같지만 어떻게 그 절차가 있다는 거지. 양가 부모님 인사하고 뭐하고 되게 복잡해요 이게. 어려운 성리학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영종 때 이 아저씨가 난리를 쳤대요. 우리나라가 조선 중기에 아주 혼란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명종 시기에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우리나라가 건국된 지 100년이 돼 가는데 100년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거야.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려운 성리학을 받아들이자. 이게 어려운 성리학이야. 주리론, 주기론이야. 주리론, 주기론이야. 이걸 뭘 강요하지? 인의 지를 강조하지. 사람은 모름지기 뭐야 돼? 어지러워야 되고, 모름지기 의로야 되고, 모름지기 A가 있어야 되고, 모름지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 알겠는데, 이건 잘 몰라. 이게 어질인자야. 어질인자란 뭐죠? 베푼다는 뜻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사람에게, 재력이 많은 자가 약자에게 베푼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게 안 되지, 우리가 봐봐.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베푸나요? 매년 4월달 선거철만 와서 막 베풀어. 우리가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우리 인천을 너무 발전시켰다. 우리 구청을 우리 구를 발전시켰다고 되게 얘기하지. 선거 때만 난리를 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 재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잘 안 베풀어. 그래서 하는 게, 강제로 하는 게 뭐야?
요즘에 사회복지정책이고 사회복지공무원 많이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사회복지 준비하신 분 있나요? 이제 아셨지? 너는 잊어먹으면 안 돼. 뭘? 인의예지에서 이는 뭐라고 오늘날에 베푸는 거니까 나라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정책이야. 왜? 권력자가 재력이 있는 자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복지정책이라고. 이게 인의예지 다 아시겠죠? 주기는 뭘까요? 요거 기가 들어갔네요. 칠정이에요. 이걸 사단이라 불러요. 이건 칠정이라 불러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역사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니까 되게 즐겁죠? 거짓말해도 고기 좀 끄덕여 주라. 안 즐겁지. 고기도 끄덕 안 하지, 지금. 아니, 역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듣니 되게 재밌잖아요. 아니, 뭐, 영어 문법 하지도 않고, 수거 외우라 하지도 않고, 뭐, 단어 외우라는 얘기도 않잖아요, 지금 이제. 역사 얘기잖아, 다.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 재밌잖아. 대신 시험 볼 때는 좀 불편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겪어야 내가 시험 문제를 볼 때, 눈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애오던 습관에서 내가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 얘도 이런 문제 출제했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 좋잖아요. 선생님의 마인드로 문제를 풀 수 있어. 좋잖아. 넓은 시야, 높은 시야에서 한번 보라는 얘기잖아요. 인의예지 사단에 사람 모름지기 인의예지를 갖춰야 된다. 근데 기본적인 뭐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감정이 7가지가 있다는 거야. 즐겁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야. 이걸 칠정이라고 본다고. 그래서 훗날 이거 어떻게 해? 사단 칠정? 논쟁이 벌어지지. 누구하고? 스승의 이한과 제자였던 기대승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걸 사당 칠정 논쟁 이렇게 얘기한다. 이 두 스승과 제자 간에 싸워요. 네, 이건 나중에 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쉬운 성리학과 어려운 성리학, 기초적인 거 한번 잡고 나중에 성리학 같을 때 한번 더 하자는 얘기예요. 어때? 좀 체계도 접히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게 줄이가 뭐고 주기가 뭔지. 네. 자, 페이지 넘겨갈까요? 그 탑을 한번 봐주세요. 경천사 10층 석탑. 이게 어디라고요?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이에요. 1층 로비에 있어요. 1층, 2층, 3층으로 뚫어서 천장으로 뚫었다고. 그래서 쫙 끝에다 세워놨어. 가보시면 제일 입구에서 들어가면 쭉 끝에 가면 있어요. 선생님 자주 가는데 여기 가서 1시간씩 돌다 봅니다. 이렇게. 요것만 보는 3시간 돌아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원곡사진. 지금 이 사진은 저기 강화유를 치우기 전 사진입니다. 요거 어디 있다고 오늘날에? 탑골공원에 있다고요. 됐죠? 됐죠? 잠시 쉬어갈까요? 네.
자, 문학의 발달합니다. 경기체가 고려 중해부에 발생한 장가 형태이다. 또 경기하여가라고 하기도 한다. 노래 말미에 반드시 경기 어떠하이고 또는 경기하여라는 구를 붙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죠? 그쪽의 경치는 어때?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친구가 통화할 때. 제주도 놀러 갔다면서, 어때, 거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치 어때? 그래서 경기하여가가 끝에 붙어서 이 문학을 경기체가라 불렀다. 경기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체가라 한 게 아니고, 그쪽 경치 어때? 물어봤다는 거죠. 이걸 경기체가라고 하더라. 자, 그렇다면 봐볼까요? 곰곰이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고려시대에 여행을 갔다, 놀러를 갔다, 일반 농민들이 갈 수 있나요? 농사짓기 바빠서 여행 갈 여유와 재정이 되지 않아서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이 사람들이?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문학을 다시 뭐라고도 불러요? 사대부 문학이라고도 불러요. 이해 가셨나요? 이해하시면 돼.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야. 경기체가 별거 아니라고. 보통 우리가 일반 민들이 부르는 노래인지 사대부들이 부르는 노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경기체가는 기본적으로 경치 어떠니까 놀러 간 거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어 놀러 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대부 문학이다. 그 대표적인 게 간동벌곡, 죽계벌곡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한림별곡이 있다. 한림원의 학사들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는 가는 데가 한림원이야. 한림원에서 여행 가서 쓴 글이 한림별곡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사대부 문학이라고 다. 돈 들여서 놀러 가서 쓴 보고 들은 얘기를 적는 건 사대부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요가입니다. 민요 또는 소교라고 합니다. 속세인들이 부른 노래. 요즘 말로 바꾸면 K-팝 정도 해결되겠다. 그죠? K-팝 정도 의역 가능할 것 같아요. 봐요. 일반 민중사회에 널리 불렸던 가요로 민요가 서민적인 데 비해 소교는 시상에 의하여 시상에 있어 민요이면서 가사의 품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한문 형식을 많이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뭐죠? 스토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불려지는 K-팝들 거의 대부분 스토리가 거의 한 90% 이상이 사랑과 이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사랑과 이별 노래가 들어야 우리가 감정도 실리고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 오른 거지. 이렇게 사랑 노래를 이렇게 넣으면 어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 간에 우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랩으로 부르면 어떨 것 같아? 랩은 같은데 내용을 봤더니 이건 아니지. 그죠? 그잖아.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대하고 친구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과 이별이 가야 내가 감흥이 오는 거지. 이런 걸 K-팝이라고 한다. 소교라고도 하고 민요라도 하더라. 그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쌍하점. 쌍하점. 쌍하고 점을 잘라봐. 쌍하. 점 잘라봐. 점은 점포 또는 상점. 쌍하는 만두, 한자로. 그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만두가게가 되는 거지. 만두가게에서 일어난 스토리. 만두가게에서 일어난 러브 스토리. 오케이? 자, 우리 여학생 한번 손 좀 빌리자. 선생님한테 만두 좀 달라고 돈 10,000원짜리 하나 줘보세요, 저한테. 주는 척 해보세요. 예. 그럼 제가 10,000원짜리를 받고 내가 10,000원치 만두를 주면 되지. 손 내, 빨리. 근데 10,000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손목을 잡아, 이렇게. 어쩌자고? 나하고 연애하자고. 만두가게 주인이 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즉, 만두가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설정들을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소설적 스토리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이건 뭐야? 소격. 예. 일반 민들에서 벌어진 일들 기록했다. 쌍하점, 만두가게에 대한 얘기들. 청산별곡, 사르르 사르다, 청산을 사르다, 머루랑 대령 먹고 사르다. 우리 국어시험 나오잖아요. 봐봐. 상식적으로 봐봐. 우리 양반 아저씨들이 먹을 거 되게 많은데 그냥 맨몸 올라가고 머루랑 대령 따먹고 앉아있어? 산에 올라가고? 아니잖아. 머루랑 대령 먹고 샀다는 얘기 결국은 이거 소격이었구나. 일반 민들에 대한 얘기였구나. 서경별곡. 서경은 평양이지. 평양에 놀러 갔더니 되게 이렇더라. 만전춘, 이상곡, 동동, 정석가 등이다.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가전체 문학. 계세증인으로, 계세증인을 목적으로 사물을 의인하는 걸 우리는 가전체 문학이라 하더라. 국순전, 술을 의인하였다. 공방전, 돈을 의인하였다. 국선생, 술을 의인하였다. 청강사자 현부전, 거북이를 의인하였다. 그 현자가 거물 현자야. 거북이 등이 되게 까맣거든. 그래서 청강사자 현부전 할 때 그 현자에 써놔요. 거물 현자라고. 거북이 등을 의미해. 죽부인전, 대나무를 의인하. 저생전, 종이를 의인하. 정시자전, 지팡이를 의인했다. 이건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보긴 보는데 시험 보기 한 3일 전에 봐. 그냥 암기해.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 다음 한시 갑니다. 272제. 이 한시가 시험에 나와서 몇 년 전에 기출문제야 이게. 딱 두 줄인데 이게 딱 기출문제예요. 이일로, 이규보, 진아, 이재현, 이곡, 윤여형, 정몽주 등이 한시를 발전시켰다. 이때 진아의 시를 갖다가 하나씩 쭉 적었어요. 이렇게. 진아의 시를 쭉 적었다고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를 썼던 시기에 인물로 옳은 것 물어봤어요. 진아가 쓴 시기에 같은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답은 이규보예요. 동시대 친구가 아니에요. 네. 진아가 쓴 시를 하나 던져주고 동시대의 인물로 옳은 거 누구냐. 진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답은 이규보가 돼요. 이건 정말 엉터리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시대를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이 시를 누가 썼느냐 물어본다든가 이게 정석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 친구가 누구게 1번, 2번, 3번, 4번 맞히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이 사람 친구를 어떻게 알아? 어때? 문제가 잘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안 해봐도 좋은 문제는 아니잖아. 그 당사자를 준공을 해야지 그 주인공이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일로, 이규보, 진아, 이재현, 이곡 이 정도는 다 알거든요. 그 진아 시가 밑에 나와 있어요. 봐보세요. 문화적 자신감, 수홍은 이미 쇠퇴하고 오랑캐는 여진족 이미 미개하니 앉아서 오타 하나 들어서 기자 집어넣어 기다려라. 앉아서 기다려라. 문명의 아침은 동쪽의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 이걸 던져줬다고. 폐간 문학가입니다. 폐간 문학은 거의 나올 일이 없는데 보겠습니다. 폐간이란 옛날 중국의 임금이 민간의 풍속이나 정사를 살피기 위하여 거리에 소문을 모아 기록시키던 벼슬 이름인데 이 뜻이 발전하여 이야기를 짓는 사람도 폐간을 일컫게 되었다. 자, 폐간 가보시죠. 말 그대로 관리예요. 중국의 황제죠. 중국 황제는 말 그대로 아방궁 안에 있다 보니 밖의 세상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는 것을 저작거리라 불러요. 누가 사는 거죠? 일반민들이 사는 것을 갖다가 저작거리라 하는데 갑자기 깽가리 소리 나오고 북소리 나오고 막 축제가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 되게 여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은 안이 궁금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 일이 항상 궁금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황제가 이걸 보고 보고해 줄 사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폐간이라 불렀어요. 폐간이 저작거리에 지금 무슨 축제가 있대요. 이 축제 모습을 그대로 보고 황제에게 보고해 주는 거예요. 팩트를 보고할까, 가짜를 보고할까? 황제에게 팩트를 보고하기로 했지, 그죠? 자, 그러면 폐간 문학이란 팩트에 기초해서, 그죠? 팩트에 기초해서 여기에 허구가 가미되게 되면 문학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간들이 했던 걸로 출발했기 때문에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폐간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하고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폐가 문학에 나와 있어. 박일량의 수의전, 이일로의 파한집, 경주, 평양의 개성의 모습, 채자의 보안집, 이규의 백원소설, 동국이상 국집, 이재현의 여공폐설. 전부 다 폐가 문학이에요. 폐가 문학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근대로 한번 와보자. 우리 20세기로 한번 와보자. 우리 20세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어떤 미국은 모르는, 미국 모르게 아주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비밀 프로젝트. 그 비밀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핵 개발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압력을 가해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프로젝트 명이 있어야 돼. 비밀 코드명이 있어야 돼. 그 코드명이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책을 소설로 써서 만들었어요. 이거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궁화 피었습니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정재 아저씨가 나와서 대빵 성공한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브가 아니라 어디지? 아, 넷플릭스. 그게 생각이 안 났어. 이게 책 제목이에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얘기를 갖다가 약간 팩트와 가설을 넣어서 만든 소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현대에 있었던 것들. 가끔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우리 한 벌써 몇 년 지났군요. 한 10여 년 지났나 벌써.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국정농단을 했던 그 여인 있죠. 최순실 게이트라 해서 결국 탄핵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 훗날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신다면 훗날 그런 게 소설화되거나 영화가 된다면 이게 일명 폐감 문학이지 않겠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건축과 예술에 대한 공간에 짧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10분밖에 남질 않아서 자, 건축과 예술 10분 만에 한번 해보자고. 고려 후기 건축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유행하던 송해 주심포 양식, 그거 가로 양가로 잡아. 송해 주심포 양식 양가로 잡아봐. 송해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언해 다포 양식에 양가로 잡아봐. 새롭게 도입됐대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있죠. 건축 이게 빈출이에요. 오케이, 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문화사 아파트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 이 건축에 관련된 부분 너무 잘 나와. 매년 나오다. 모든 시험이 잘 나오는 거야. 뭐 수능이면 수능, 한능검이면 한능검, 공무원 시험이면 공무원 시험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네.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송해 주심포 양식. 송나라 주심포. 그다음 원나라가 되면 다포 양식이 들어옵니다. 이건 고려 전기가 되겠죠. 보고 나면 책에는 그대로입니다. 후기가 되겠죠. 주심포 건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기하로 만들어진 거 아시겠죠? 보통 기하의 무게가 있죠. 기하의 하중을 견뎌내려면 이 기둥이 되게 튼튼해야 되겠죠. 튼튼한 것도 튼튼한 거죠. 뭐죠? 이 건축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이거는 공포라고 불러요. 건물 기둥과 이 건축 닿는 이 단면에다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로 된 공포라는 게 설치하게 된다고. 이해 가셨죠? 공포의 의미는 뭘까요? 건물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으려면 힘의 분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송나라의 양식인데 고려 전기부터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건축 양식은 이처럼 주심포 기둥 위에만 공포를 설치한 거였대요. 오케이. 근데 원 간섭기가 되면 건축의 양식이 조금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와 같죠? 자, 그런데 1층 아니라 2층까지 올릴 수 있죠. 건물 좀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죠. 장식성이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무게 하중이 1층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워지죠. 하중의 무게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하고 힘의 분산을 위해서는 공포가 하나, 둘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 또는 하나 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뭐라고 그런다? 포가 많아졌다. 마늘 땄자. 다포 양식이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원나라의 건축 양식이 오면서 1층에서 2층, 3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만큼 어떻게 기와장이 많아지면서 하중은 되게 커진다는 얘기야. 아주 쉬워. 여러분 지금 현재 다 앉아있는 의자 생각해봐. 의자 다리 몇 개 있지? 그걸 하나로 만들어 볼까요? 4개를, 3개를 빼고 하나로 해볼까요? 가운데다 딱 놔볼까요? 여러분 균형 어떻게 해야 돼? 공부가 안 되지. 여기 균형 잡느라 정신이 없지, 여기에. 2개 만들어 볼까요? 어때? 2개도 힘들지? 3개는 좀 낫겠지, 그나마. 4개 어떨까? 내 하중을 그나마 잘 버틸 수 있겠지. 그래서 혹시 공포가 나온다면, 저 소리가 공포스럽네? 공포가 시험에 나온다면 내 의자 생각해라고. 내가 내 몸을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건물을 지탱하면 돼요. 공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물의 안정성은 담보가 되겠지. 자, 이 기초를 잡아서 그러면 주심포 양식이 뭐가 있고 다포 양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섞어서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제 봐, 주심포 봐봐.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조사당, 강릉의 객사문. 그 다음에 다포양식 성불사 응징전, 서광사 응징전, 신원사 보검. 옆에 저게 구분요함, 저게 구분요함. 2개를 주심포 건물하고 다포양식을 구분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을 구분할 것. 시험 출제는 이거든.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주심포만 일종의 암기를 좀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다포 양식이 되는 거야. 요거만은 암기하자고. 제가 인사할게요. 제가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을 예라고 좀 해주세요. 오케이? 무조건 제가 물어본 말을 예만 해요. 아까 우리 보건공 하듯이 그냥 예만 하세요. 예종 보건공 하듯이. 안녕하세요. 아주 일대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그만하게 해도 돼요. 아주 싸가지 없이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해도 돼요. 됐죠? 얘는 왜 물어보냐는 얘기예요. 저기 강릉 한번 가실래요? 커피 한잔 하게. 강릉이 커피가 되게 유명하잖아, 그죠? 아니 마트에 강릉 커피도 있어. 그냥 브랜드한테 파는 것도 있어. 직접 커피숍 가서 먹어보는 거 괜찮잖아.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강릉 한번 갈까요? 예, 됐어요. 봐요. 보겠습니다. 안녕 보겠습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아니에요. 안에 동그라미 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안녕하세요. 영자죠? 영. 두 법칙에다 영으로 할 수 있지. 영주 가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조사당. 됐죠? 그럼 여러분 대답 예했죠?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강릉 가자고 그랬지. 강릉의 객사문. 어때? 암기해버리라고. 안녕하세요. 예. 강릉에 가서 커피 한잔 어때요? 강릉 객사문. 예. 객사문 앞에서 커피 딜리버리해서 마셔도 되겠다.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포 양식 볼까요? 밑줄 그어봐. 동그라미 쳐. 응징전, 포광제리 포.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가 한번 갈까요? 객사문. 보입니다. 9번 1도 하나 하세요. 자, 실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한번 보죠. 예산 수석사 대웅전 보시죠. 예산 수석사 대웅전.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보시죠.
기둥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게 대표적인 게 배흘림 기둥이면 읽어봐. 배흘림 기둥. 배흘림 기둥. 우리 영어로 엔타시스 기법이라고 적어도 돼. 엔타시스 기법이라고 적어도 돼. 엔타시스 기법이란 말도 써요. 엔타시스 기법.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겠다. 네. 엔타시스, 배울림 기둥이라고 불러요. 엔타시스 기법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저쪽 벽에 저 건물 있다 쳐봐요. 즉, 영주 부석사 무량순 있다 쳐봐요. 그럼 사람이 구경 가가지고 더 가까이 가서 근접거리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데 이 건물이 되게 막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 근데 되게 접근하기 좀 두려움이 있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밑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야. 이거 같은 방식을 엔타시스 기법이라고 불러요. 즉, 건물의 안정성을 좀 확보할 목적으로 만드는 게 엔타시스 기법. 즉,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 좀 안정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조사당. 그 다음에 강릉 객사문.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성불사 응진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볼까요? 이 다포 양식은요, 이 다포 양식은 조선 궁궐 건축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선 궁궐 건축 거의 대부분이 다포 양식을 취하게 돼요. 이해 가셨죠? 다포 양식을 취하게 되더라. 자, 그런데 궁궐에 가는 다포는 다포인데 훨씬 더 장식이 화려해졌네? 보통 이렇게 간단했잖아요. 이렇게 공포란 게 간단했잖아요. 근데 궁궐에 갔더니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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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렇게 만들어졌네. 새가 날개를 삐치고 이렇게 비상하는 모습을 이렇게 취했네요. 그래서 조선 궁궐 건축은요. 조선 궁궐 건축은요. 다포는 맞아요. 근데 새 날개 모양을 대해서 입공양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새 날개 입자예요. 새 날개가 이렇게 삐쳐서 날아가는 모습을 취했다. 되게 이렇게 되면 장식성이 되게 강해요. 되게 장식성이 강한 모습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갔을 때 건축물 입구에서부터 보세요. 그게 입공양식이야. 여러분들 앞으로 고건축물 볼 때 가장 먼저 봐요. 뭘 봐야 돼? 공포부터 먼저 봐야 돼요. 기둥 위에 공포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보라고. 여러분 앞으로 한옥을 보는 관점 뭘 본다? 기둥 위에 공포를 먼저 보라고. 심플하게 되어 있는 공포가 있다면 주심파면 다 보겠죠. 그죠? 근데 궁궐 건축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입공양식이 대부분이다. 그 다음 밑에 봐보세요. 그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산 수석사 대웅전. 충렬왕 때 건축물로 건립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목조 건축 가장 오래됐다. 1308년 가장 오래된 게 예산 수석사 대웅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현존 최고의 미술과 돼. 이게 기출문제예요. 재작년 기출문제. 현존 최고 건축물.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나와 있죠? 배울림 기둥 구조. 신라 양식의 소조 아미타일의 자상 안치. 불교에서 서방 극락정도 주전 아미타불을 모시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붕의 형태에 갑니다. 맞배지붕, 팔짝지붕, 우진각지붕. 지붕의 형태를 두고 배를 맛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자에 팔자처럼 굳어있다. 지붕에 팔짝지붕, 우진각지붕. 그 대표는 수석사 대웅전부터 부석. 이건 나오게 되면 9급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다 틀릴 수 있어. 9급에 가끔 어렵게 출제하는 선생님들 가끔 내기도 하는데 주로 기출문제는 7급에 거의 대부분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마세요. 9급 하신 분들이 하지 마세요. 오케이? X 해버리세요. 하지 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일단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선생님 모의고사 이거 안 낼게요. 저는.
네. 나오지도 않는 거 열심히 내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석탑부터는 식사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